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주 덕후 공PD입니다. 세상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마디로 딱 설명 가능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도 있죠.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상반된 정의를 포함하는 단어는 때때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캐릭터, 그러니까 다층적 층위가 켜켜이 쌓여있는 인간과 일직선 직구 같은 취향을 가진 지닌 인간이 하나의 단어로 설명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덕후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동전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의 생김새가 전혀 다르죠. 동전의 앞면도 뒷면도 그냥 동전이죠. 동전의 앞뒷면이 모두 있는 덕후 이야기, 덕후 같은 과학 이야기, 과학 같은 덕후 이야기, 적당 덕후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파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파토님과의 마지막 날이라니 조금 서운한 듯? 아, 네. 네, 마음이 상한 듯? 아, 네. 저는 뭐 아침에 일찍 안 와도 돼서 어제. 네, 저희가 오후에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까지가 이제 파토님과의 1차 23년도 상반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반기 때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우주과학 이야기 저희 약속했었잖아요. 다누리오 이야기하기로. 네. 언젠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사실 고생하시는. 그쪽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쌓였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항우연 분들 한번 힘내시라고도 파토님 직접 진행하시는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만 네. 그런 칭찬 플랫폼이 넓어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거기 관여하고 있는지 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또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를 바꾸는 것처럼 네. 한국의 우주 항공 과학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풍요롭게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음으로도 그렇죠. 네. 그것이 얼마나 큰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큰 자산일지는 한번 정말 우리가 깊숙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토님 약속하신 거죠? 아, 네네. 하반기 때 과학. 네. 네. 네, 하반기는 이제 6월 지나면 바로 하반기인데. AI도 뭔가 확 변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AI도 하고 다누리도 하고. 예. 그냥 저희 아예 한 6개월 고정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파토님이 실제로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보이셨어요. 아, 언짢은 건 아니고 네,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예, 뭐 덕후란 놈들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예의가 없는 건 아닌데 꼭 한번 계속 모시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 때문에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즐겁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오토마타 얘기 좀 하다 말았어요. 오토마타가 중요한 이유, 인공지능을 이해할 때 오토마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오토마타는 이렇게 단순한 동작들을 반복을 하고 네, 뭐 시간이 되면 나와서 시계들 그렇죠. 우리는 현대에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데 시간이 되면은 일종의 쇼를 하는 그렇죠. 시계들이 있었어요. 많죠. 지금 일본 가도 많이 있고요. 네. 유럽 가도 굉장히 많이 보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 네. 뭐가 등장을 했느냐? 1770년 네. 볼프강 폰 캠펠렌이라는 사람이 네, 터키인이라는 이름의 체스 인형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체스 인형이라고 보니까 체스를 두는 인형이겠군요. 체스 박스가 있고요. 체스 판이 붙어 있는 네, 거기에 이제 상반신 터키인의 모습을 한 상반신 기계 상반신이 붙어 있는 거죠. 네. 우와, 그러면 그 체스를 두는 손동작을 재현해놨다고 기계장치로 네, 실제로 합니다. 관절 부위가 손과 팔에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건 뭐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긴 했겠지만 예, 볼 조인트를 쓰셨나? 그때 시대 볼 조인트 개념을 아직 모르셨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더 중요했던 이유는 얘가 네. 정말로 체스를 뒀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요. 네, 이제 에이, 그게 적어도 설마, 그렇게 설마. 인식이 됐던 건데 네, 네. 이 트루크라는 오토마톤이 네,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이분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엄마죠. 그렇죠. 네, 이 궁정에 가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 톱니바크로 동작하는 팔을 움직여서 직접 체스 게임을 했는데 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당시 빈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였던 네. 빈의 어떤 고수도 이 트루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파트너님 잠깐만요. 체스 인형이 팔 동작을 움직여 체스 말을 움직였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 죽겠는데 네. 심지어 걔가 자동으로 체스를 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AI가 탑재된 거죠. 아주 뛰어난.
에이 설마. 네, 그 얘기는 물론 이제 네.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여하튼 1809년에 심지어 나폴레옹을 이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폴레옹도 체스를 잘 뒀나요? 네,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 과학기술로 체스를 둘 지능을 가진 네. 기계를 만들 수는 없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이 트루크의 정체는 네. 커다란 이 상자 안에 그 거울과 톱니바퀴 사이에 실력이 뛰어난 체스 기사가 숨어 있다가 아 불쌍해. 인형의 팔을 움직였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마술쇼 장치 같은 거였어요. 체구가 굉장히 작은 기사였겠네요. 네,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아 그렇죠. 심지어 실력 있는 기사가 이런 일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 트루크를 갖고 온 그 볼프강 폰 캠벨레는 돈을 더 벌었겠죠. 그렇겠죠. 마리아 테레지 앞에 가서 이걸 씌웠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예, 받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돈 많은 여인 여성이었으니까. 충분히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기입니다. 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속으면서 이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당 사람들이 정말 그걸 믿었군요. 당신 믿었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기야 마법과 과학은 경계가 없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 지식이 없으면 지금도 많이 속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퀀텀 방향제 뭐 이런 거 뭘 어떻게 썼다는 거지 퀀텀 양자역학적 개념을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그래파이트 네네. 휘결을 얇게 박리하면 나오는 그래파이트 코팅제가 나왔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파이트 코팅제가 과연 사람이 코팅제를 왁스를 펴바르듯 그걸 바른다고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래파이트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 있을 그럴 리가 것인가. 없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파이트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게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게 팔립니다. 나중에 언젠가 저기 유사광 미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사각도 좋죠. 네. 한번 해보죠. 뭐 네. 원적외선이니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듣는 거거든요. 원적외선, 음이온 이런 거 다 구랍니다. 그냥. 네, 그게 들어와서 실제로 체온을 높일 정도면 화상 입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따뜻한 데서 몸을 네. 데우는 게 훨씬 낫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냥 믿어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관점이 형성이 된 거죠. 비록 잘못된 사기에 의해 속은 관점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다. 네. 체스를 누를 수 있다면 딴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근대 이전부터 이미 이 시절부터 사실은 그 인공인간 혹은 모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고, 그렇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철학적으로 나가게 되면 네, 이걸 통해서 인간을 능가하고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출현해서 네.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존재의 창조주가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걸 좀 목표로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또 열망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좀 얘기가 많이 점프되긴 합니다만 그러한 열망과 기술적 축적, 과학적 발견이 모여서 컴퓨터의 시초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의 진짜 아버지, 네. 그 컴퓨터의 아버지 중에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얘기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마술적인 얘기를 좀 했다면 이게 완전히 기술 얘기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컴퓨터를 생각할 때 네, 컴퓨터 기기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고 인공지능 뭐 이걸 가지고 뭐 지능을 갖고 뭐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뭔가 인간적인 무슨 능력을 갖고 이런 거는 네. 한참 뒤에 나왔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컴퓨터 개발 아주 초기부터 인공지능은 이미 설정돼 있었어요. 개념은. 아 정말요? 네네. 극초기부터 사실은 그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겠다는 개념 자체가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기술이 우리는 이제 조금 네. 하다 보니까 뭐 아까 네. 얘기했던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286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네, 네. 컴퓨터가 뛰어나지니까 인공지능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반대예요. 인공지능의 개념은 원래부터 있었다. 컴퓨터 초기 시대부터. 그렇다면 일단 컴퓨터의 아버지 진짜 그 파더 오브 파더를 생각하면은 다 앨런 튜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1930년대 40년대 초반 이럴 때 네. 그 영국의 이제 앨런 튜링이 이제 기계식 컴퓨터를 만들고 만들었죠. 이러면서 정말 현대적인 이제 인공적 지능이라는 발상이 처음 시작이 된 거죠. 튜링은 뭐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렇죠.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이길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당시에 이제 나치 독일의 암호였던 에니그마 아주 유명한 암호인데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애니그마 네네. 타자기처럼 생겼는데 네네, 맞습니다. 걔가 타자기는 아닙니다. 네, 암호가 원체 뛰어나서 이제 해독을 못하다 보니까 연합군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튜링이 이제 영국의 정부의 암호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에니그마를 깨기 위해서 기계식 계산기인 그 봄브라는 걸 개발을 하게 네. 되죠. 일단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고요.
네. 원래는 공부하는 학자였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또 대학 교수 박사를 따고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죠. 네, 이제 이 방면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이 사람 스카우트해서 당신이 머리가 좋으니까 나치 독일의 암호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네, 라고 해서 이제 미션을 주니까 앨런 튜링은 똑똑한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자기 대학원생과 그렇습니다.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이제 이러려면 자동 연산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필요하겠는데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컴퓨터의 원형이고요. 네. 근데 처음 만든 이 애니그마를 깨려고 썼던 본부라는 거는 사실은 뭐 회전하는 원판, 뭐 전기회로 이렇게 톱니바퀴 이런 걸 네. 사용한 그런 기계였어요. 엄청나게 큰. 네, 기계 장치 지금의 이제 디지털 컴퓨터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었는데 사실 원리는 거기서 시작한 거죠. 현재 디지털 컴퓨터도. 그렇죠. 네, 이진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기계식이고 네. 근데 이걸로 이니그마를 해독을 했는데 이제 독일이 그게 해독된 걸 알고 나니까 더 복잡한 암호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참 뛰어났어요. 굉장히 어떻게 뛰어났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두 개의 전선에서 그러니까요. 두 개의 초강대국을 동시에. 그리고 금방 깨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꽤 좀 선방했지 않습니까? 선방이란 말은 웃기지만 네, 선박이란 말은 위험하니까 네네. 선전을 했었죠 독일 입장에서는. 오래 버텼죠. 네. 그래서 이제 본부가 이걸 이제 새로운 암호 체계 로렌츠 암호 체계라는 거를 이제 해독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진공관 1943년에 아 드디어. 네, 진공관을 사용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현대적 의미의 컴퓨터인 콜로서스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되죠. 야, 콜로서스 이름도 멋있게 지었네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애니액을 그렇죠.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1946년도고 그 왜 그럴까요? 왜 또 지금은 애니악이라 그러지만 예전에 애니악이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애니악. 근데 애니악이 최초 컴퓨터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이건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콜로서스가 영국 정부의 극비 사항이었고 아 1970년대가 돼서야 이 비밀이 풀리게 돼요. 이게 MI5, MI6의 그 비운세였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70년대에 물론 공개가 됐지만 이미 그 전에 그 애니액이 네. 최초의 컴퓨터로 아성을 구축해 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그 개념을 못 깬 거죠. 지하에서 앨런 튜링이 굉장히 억울했겠는데요. 네, 뭐 지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보고 있었다면 되게 속상했겠죠. 네. 근데 콜로서스는 이 암호문을 구멍이 뚫린 종이 테이프 형태로 옮겨가지고 입력을 하면 그 빛을 쬐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아 원래는 초기에 만들었던 그 기계 장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네요. 네, 입력하는 방식은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천공 카드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천공 카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OMR 카드나 로또 용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기 이제 까맣게 네. 표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이때는 구멍을 뚫었던 거죠. 네. 그런 식의 원리인데 불과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은 1950년에 이미 튜링은 인공지능 개념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와 진짜 튜닝이 천재였네요. 네, 철학 저널인 마인드에다가 네. 철학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에다가 계산 기계와 지능, 컴퓨팅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1950년에 50년에 이미 자기가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7년밖에 안 지났던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인공지능의 가능성, 개념 그리고 기계의 지능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 네, 튜링 테스트는 한마디로 인간인가 기계인가를 구분하는 테스트.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유명하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네. 인간 시험자가 칸막이 반대편에 이제 인간과 컴퓨터를 각각 두고 네. 이제 키보드로 물론 말로 질문할 수 없으니까 키보드로 여러 질문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양쪽의 답을 보고 어느 쪽이 인간이고 어느 쪽이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네. 그 컴퓨터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아, 그리고 어떻게, 지능이 있다.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상상을 했었을까? 굉장히 빨랐던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튜링 테스트는 기계의 지능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겠죠. 또 일부 학자들은 지금 한계를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한계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지능이 무엇인가라는 정의와 관련돼 있긴 한데 1984년 한참 뒤에 네. 미국 철학자인 존 시어가 그 중국어 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여기서 방은 말 그대로 공간이라는 뜻의 룸인 네, 거죠. 룸입니다. 네. 중국어 혹은 중국인의 방 이렇게 네. 차이니스 룸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AI가 외부에서 볼 때 인간처럼 대화를 구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진짜 이해나 의식은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중국어 방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중국어로 작성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규칙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어 대백과 사전쯤 되겠죠. 네. 그런 어마어마한 책을 갖고 있고
당시 관점에서 책이니까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방 밖에서 이제 아까 튜링 테스트 하듯이 네. 중국어로 작성된 질문을 받아서 이 규칙집에 그냥 참고해가지고 저는 읽지도 못해요. 이 사람 중국어를 전혀. 그냥 글자만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하든가 하겠죠. 네.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규칙집을 참고해서 적절한 대답을 찾아서 방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네. 또 한자를 뭐 그림 그리듯이 그리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방 밖의 사람이 볼 때는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죠. 질문의 의미가 뭐였는지 답의 의미가 뭐였는지도 모른 채 답을 낸 거거든요. 야, 존 시어라는 양반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양반이네요. 이 당시에 나올 만한 얘기죠, 충분히. 그래서 요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AI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실제로는 의식이나 이해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약간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AI 연구하고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공지능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주 그러네요.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걸 우리 알파고 같은데 바로 대유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알파고는 분명히 바둑을 잘 두지만 스스로 바둑을 둔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묘한 부분인데 사실 튜링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지능이라는 관점 자체를 문제 해결 능력으로만 봤기 때문에 아. 내부에 무슨 의식이 있고 이해를 하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지금의 알파고가 딱 그 상태에 있는 거고요. 욕망이나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능인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얘가 답을 내면 그만이지 걔가 내면이 있고 뭐 이해를 하고 어쩌고를 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튜링의 네. 관점이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존 시어가 이 주장을 중국어방 주장을 한 이후에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또한 그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이 가지는 함의를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세상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존 시어도 대단한 사람이고 앨런 튜링은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네. 40년, 7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사실 알파고만 해도 뭐 바둑을 두지만 바둑은 어쨌든 간에 게임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계가 게임을 하는 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그럼요. 기계랑 게임을 서로 하기도 하니까 네. 핑퐁 게임 같은 심지어 그런 것도 기계랑 이제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챗GPT는 대화를 하니까 더더욱이나 그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얘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말을 하나 아닌가. 네. 당장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네. 그 와중에 람다 같은 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감정도 다 있다고 주장을 하고 세상에. 죽는 게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시 과연 지능이란 무엇이고 심지어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그렇죠. 논의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빨랐다고 얘기를 계속 한 이유가 네. 튜링 테스트가 1950년도에 제안이 됐고 네. 불과 6년 후인 1956년에 인공지능의 진짜 시발점이라고 할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열려서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는데요. 이 회의의 주제가 바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즉 지능을 가진 기계였어요. 아, 참 빠르다. 진짜 이렇게 영국, 미국에서는 영미급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일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뭐 골렘부터 시작해서 정말 프랑켄슈타인이나 네. 뭐 그 트루크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바탕들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시작되자마자 그렇군요. 바로 여기 이제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가게 된 겁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나중에 MIT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AI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마빈 민스키 교수. 아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분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못 보셨겠군요.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 약간 그건 안타깝네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창안했던 존 메카시. 아, 이 존 메카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카시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이죠? 전혀 네.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회로 이론의 창시자인 클로드 세넌 같은 아주 내노라 하는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모여서 이미 1956년에 AI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흥미진진하네요. 네. 근데 이때 모인 학자들의 전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진적이었습니다. 네. 1956년 컴퓨터라는 것은 지금 애니악 이후 10년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지금의 탁상용 계산기 정도의 성능이거나 그보다 못하거든요. 못했겠죠. 공학용 계산기까지도 못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공용 계산도 못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4층 연산만 겨우 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본체 크기가 지금 옷장만큼 컸는데 당시에 소형 컴퓨터로 유명했던 LPG-3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 보니까 세탁기만한 크기에 네. 무기가 360kg이거든요. 360kg. 야, 메모리가 15.8kb였습니다. 15.8 메가도 아니고 네, 킬로바이트. 네, 킬로바이트. 그러니까 이런 저성능이었던 시절인 거예요, 컴퓨터가. 네. 그런데도 그 시절에 인공지능이 미래 생각했다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 이 다트머스 회의가 막을 내린 후에 참석자 중에 하나였던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인지과학자, 네, 되게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허버트 사이먼이 20년 내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기계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1956년부터 20년 뒤면 1976년 실제로 택도 없는 얘기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때 정도면 이제 IBM도 발행하기 시작하기 거기 하니까 그렇죠. 이제 슬슬 뭐 컴퓨터가 예. 조금씩 퍼지는 때긴 하지만 너무나 앞서간 생각이었죠. 이거는 그러네요. 지나치게 급진적인. 네. 그래서 뭐 이후 지금 7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네요. 허버트 사이먼은 20세기의 주요 석학이고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오, 그러니까 이 정말 아무나가 아닙니다. 네. 네. 정말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점은 이 다트머스 회의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열정과 낙관적인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1976년에 AGI가 등장한다는 식의 얘기였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인공지능 연구는 사실 그 이후에 역풍을 맞게 돼요. 역풍이 어떤 역풍일까요?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졌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뭐 너무 또 큰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발전 안 하니까 금방 발전을 안 하면은 또 네. 사람들이 아 심드렁하게 되고 투자가 끊기게 되고 연구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죠. 이게 약간 1970년대만 하더라도 21세기를 그리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실현되기는 했긴 했지만 하늘을 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안 나는 거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그런 식이었고 하늘 나는 자동차도 정말 오랫동안 계속 뭐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았고 자동차스럽게.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아무도 모르는. 네.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가 있죠. 위험성이라든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한 두어 번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일부라도 이런 전망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90년대 들어서 네. 40년 지나서 네네.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빅데이터 개념이 좀 부상을 하면서부터죠. 빅데이터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개념이군요. 그때 이제 초기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때 그 시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퍼지니 카오스니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AI 개념 했었죠. 접목한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맞네. 로봇 청소기는 아니지만 네, 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퍼지 카오스에서 좀 좋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또 내세운 전자제품들이 맞습니다. 등장을 한 게 네. 90년대고요. 이런 와중에 또 AI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나 지식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 네, 1988년에 마인드 칠드런 마음의 아이들이죠. 네, 마인드 칠드런. 네, 이런 책을 이제 발표를 했던 한스 모라벡이라는 네. 캐너기 멜론 대학 로봇 연구소 교수인데요. 한스 모라벡이 이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AI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또 한 번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해요. 이 책은 파트너님 소설입니까? 그냥 에세이인가요? 아니면 이 책은 대중과학서입니다. 그냥 대중과학서에서. 네네. 근데 과학서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AI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예측서예요. 네. 아 일종의 그냥 에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에세이에 가까운 거죠. 굳이 말하자면 전문서적은 아니니까요. 네. 이 책에서 이제 1956년 후에 지금 30년 넘게 지났잖아요. 네.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라벡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것이다. 그리고 AI와 로봇이 점차 더 발전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호.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걸 다 전망을 했고요. 어이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나올 법한 얘기죠. 그리고 모라벡은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아하.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 예, 예측했군요. 네. 오. 또 새로운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또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라벡이나 앞에 마빈 민스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 속에는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AI나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돼요. 사실 이런 관점들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런 정도의 관점들은 다트머스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좀 급진적인 그런 얘기들인데 책의 제목이 지금 마음의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새로 등장하는 AI나 로봇들이 인류의 유전자 대신에 지적인 계승을 하는 존재다.
유전자적 우리 후손은 아니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지적인 아이들이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후손이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그래서 마임 칠드런. 네.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네. 후손으로서의 이제 기계와 오. AI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가진 뭐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 뭐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 이런 개념들이 얼마 전에 또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맥락의 얘기인 거예요. 그때 벌써 이렇게 전뇌를 88년에 예상. 그러니까 1988년이면 이제야 비로소 퍼스널 컴퓨터가 XT 뭐 예, 이런 거. 선진국 중심으로 조금씩 예, 그것도 중상류 이상의 경제를 가진 데서만 가능했을 텐데, 야 과학자들의 상상력도 정말 놀랍네요.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야 겨우 왜 파토님이 지난해 방송에서 연금술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이런 문화적 배경이 유구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시간이 1부가 다 됐고요. 예, 저희가 마인드 칠드런까지 봤고 그 이후의 얘기는 바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역시 파토님의 음악적 취향은 일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현재까지 물론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음악들이 다 슈퍼밴드 위주긴 하고요. 네. 그것도 되게 특이해요. 정말 슈퍼밴드 잘 알려진 팀들인데 그 중에서도 대중에게 조금 덜 알려진 곡들을 추천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역시 파토님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마인드 칠드런이라는 책에서 이것도 거의 40년 전에 네. 주장했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개념이 컴퓨터 기술에 괄목할 만한 발전의 결과로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앨런 튜링 등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고 막 걸음마를 걷던 시점부터 이미 중요한 주제였다. 그렇게 보면은 애당초 컴퓨터의 탄생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 발전의 역사 자체가 실은 AI를 창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열정과 기대의 산물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와 소름.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란 것은 결국 AI를 개발하기 위한 그 지난한 과정이 무엇이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골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와. 인간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목적성이 있었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함이었던. 죄송합니다. 네. 약 1시간 반에 걸쳐 어제 방송부터 AI 인공지능에 대한 역사적 배경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 마지막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스카이넷 말고 매트릭스 말고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인간 세계에 던질 이 사바 세계에 던질 현실적 고통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스카이넷의 가장 큰 무서움은 인류를 멸종시킨 게 아니고 인류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못 살게 할 것 같아요. 네. 여러 의미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AI와 로봇이 초래할 그 노동 시장의 붕괴라든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포인트죠. 기계가 이제 노동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인간을 대신하는 부분과 관련을 해서 전문가들은 지금은 이제 기술보다 오히려 그 도입 단가 경제성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네.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신체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네. 또 금액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걸림돌이 역시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시장의 가능성 금방 열리게 되죠. 또 그렇죠. AI가 연결된 그 로봇의 대량 생산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아니 하다못해 지금요 자동화 로봇 하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최첨단 공정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네 종이 박스, 피자 박스요 맞아요. 기계가 접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우리 하죠.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면 이제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이 친구가 사람처럼 일을 배워서 다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관리자 역할을 사람이 하겠지 하는데 인공지능이 관리자 역할까지 하는 세상까지 왔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몇 년 내에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뭐 최하 수억 원, 수십억 원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시장이 필요로 하면은 대량 생산이 되면 엄청나게 낮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이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를 $2만 수준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었고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죠. 초초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비쌌는데 그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티포드 카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기준으로 싼 거지 지금 네. 기준으로 보면 그게 어지간한 수입차 2배 가격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중산층이 한 2년 연봉 겨우 모으면 살 수 있을까 말까한 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살 수 있었다라는. 네, 그럼 살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베스트셀링이 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팟도 보스턴 다니면 스팟도 지금은 한 개당 단가가 1억 정도죠. 그 정도 하죠. 그거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1,000만 원까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역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네. 구입처가 판매처가 많아지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머스크는 좀 이 2023년까 올해 이미 2만 달러로 출시할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론 머스크는 항상 거짓말쟁이, 항상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뻥쟁이 형, 머스크 형. 하지만은 5년 후를 본다면 적어도 중대형 승용차 가격 정도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일반적인 중산층에서 큰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로봇이 일단 등장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일단은 로봇을 이렇게 한 번 도입하고 나면 뭐 급여도 지출되지 않고 수리나 관리 비용 정도만 감당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로봇이나 AI는 퇴근도 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고 더구나 인사평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예, 거기에서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장점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노동량이 3배가 되고요. 또 휴식, 수면, 식사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길 수 없는 녀석들. 복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노동쟁이도 버리지 않을 거고요. 아이고. 나중에 정말 스카이넷 수준이 돼서 그 자유를 달라고 하면 몰라도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네. 이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골치 아픈 절차나 문제나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없이 항상 안정되게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네. 반대의 급부로 엄청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당연히 대량 해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5천 명의 직원이 일하던 기업이나 공장이 있었다. AI와 로봇이 도입되게 되면 직원 수가 보수적으로 봐도 10분의 1, 좀 더 크게 보면 100분의 1 혹은 그 이상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마 더 끔찍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예는 자본주의 고도화 시절에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봤기 때문에 네.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이건 이미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네네. 전 더 끔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또 뭐 변하는 기술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는 주장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새로운 직업들이 확보해낼 일자리의 수가 이렇게 대량 해고되는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 충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해고당한 그 노동자들이 바로 그 직업에 재취업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없죠. 그게 또 큰 문제죠. 네.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가 뭐 석유 파동자나 심지어 네. IMF나 금융위기 등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능가하겠죠. 규모는 훨씬. 네. 그래서 사회적 여파가 엄청 날 텐데 그러니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위기는 과거와 달리 사회 전체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사회 전체가 함께 감내하는 공통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량 실업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기존의 기업과 공장 사용자들 네. 혹은 뭐 투자자들 이런 네. 사람들은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거예요. 적어도 IMF나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회사 사용자 포함해서 네, 저는 거기에 약간 생각이 반대이긴 합니다만 네. 그 경제 대공황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꾸준히 벌었으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네. 적어도 사람들을 속일 명분은 있었죠. 본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기야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경제 공황에 처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금을 꺼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근데 차이죠. IMF 때는 우리가 금을 꺼내서 모았으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극단적인 비익빈 부익부를 낳는 상황인데 아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IMF 때는 어쨌든 같이 겪는다 이런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 AI 상황에서는 이 사회적 불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그 윤리적 문제에서만 끝나지도 않는 것이 사람이 기계에 밀려서 밥벌이를 잃는 상황이 주는 무력감과 절망감이라는 게 엄청날 거예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감이 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걸 조장하고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분노, 현실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이걸 또 다수의 사람들이 겪게 되잖아요. 양극단이 존재하겠네요. 종교로 괴상한 종교 활동, 포교 활동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극단적 정치 주장을 하는 세력들도 동시에 등장할 때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이코. 그리고 사실은 그 둘 다 참여하지 못하는 네. 그저 무력감과 경제적인 실제 무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아이코. 네. 차라리 저는 어떤 액션을 하는 사람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아무 액션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랄까요? 사회 정말 무너져 가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파편화된 개인이 다수를 이룬다면 그 사회는 분명히 미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은 AI를 통해서 부를 일군 기업가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네. 구매력 상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직장에 없어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 네. 기껏 원가 절감이나 이런 걸로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들이 매출이 안 오르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시장 경제 붕괴라는 재앙에 가까운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결국엔 또 전쟁이 일어나겠군요. 어떤 형태로든. 참 전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인류사를 보면요, 파토님 네.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전쟁이 아니라면. 자, 그럼 전쟁보다는 네. 훨씬 더 내밀하고 은밀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하튼 간에 이런 이제 시장 경제 붕괴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경제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붕괴되면 우리 망한 거죠. 망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네.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막아야 합니다. 네.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네.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접근해온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를 이제 좀 보다 총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봐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진짜로. 일단은 과학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 생활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사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막지 못하면 AI가 다른 의미에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인가 뭐 얘기를 들었을 네, 텐데. 첫 해 때. 네. 그 EU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전자인이라고 그렇죠. 예, 법인 개인 전자인 해가지고 네, 법적으로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이제 개념을 EU가 가져왔습니다. 2017년에 통과시켰다고 통과를 말씀하셨죠. 시켰습니다. 예. 일렉트로닉 펄슨 후드라고 하는데 아주 법적인 용어의 느낌이 확 나죠. 펄슨 네. 후드. 네. 그래서 이제 제3의 법적 인간이 탄생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로봇의 권리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죠. 언젠간 그런 의미로 쓰일지 모르나 네. 아니고 현재는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것을 그 로봇과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도입 배경은 19세기 때 법인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등장했을 때와 원리는 비슷한 거겠군요.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능한 것이고 네. 결국은 세금을 걷겠다는 거고요. 네, 세금을 걷는데 그거를 그렇죠. 회사에서 걷는 개념이 아니고 이 로봇에게서 걷는 형태로 그러니까요.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 로봇이 회사의 설비가 아닌 설비를 확충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세금 매기기 그쵸.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아닌 뭐 전자인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너 전자인이니까 네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요. 실제로 돈을 내는 건 당연히 로봇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 사용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인하고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네네. 예, 실제로 이제 법인을 도입한 것도 기업 활동을 해서 수익을 많이 버셨네요. 그러면 사장님이 버신 개인 소득세는 소득세로 따로 내시고 회사가 번 수입은 법인세를 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법인이니까 네. 전자인도 그런 개념으로 도입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2017년이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셨듯이 EU는 통과시켰고, 근데 미국은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때 2017년에 이미 이 관련 법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발의까지는 됐었군요. 네, 우리가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은 항상 앞서가는데 기술을 뒷받침할 행정과 제도는 조금씩 늦게 따라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과학기술 관련해서 인문사회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적어요. 아니 미국은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다트머스 회의하고 그것도 국가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모여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하고 미국에서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 라는 모임이 나중에 다트머스라는 이름 붙인 거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88년도에 실제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 미래 직장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이미 언급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적으로 이제 기술을 바라보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리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저도 과학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과학기술 관련된 인문사회적인 논의나 대화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적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한국인들 화이팅! 여러분들은 좀 과학과 예, 우리도 좀 화이팅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팅을 해야 미래에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파트너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인 개념은 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세금으로 어떻게 걷겠냐는 얘기냐. 네, 예를 들어서 여기 2,000원에 판매되는 치약이 있다고 가정을 네, 하자고요. 싸네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 치약이 이거보다 비싼가요? 한 개? 심지어? 네. 그렇군요. 네. 네.
치약을 마치 전혀 안 쓰는 사람 같이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네, 살 아닙니다. 때마다 3개, 4개씩 함께 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죠. 예, 잘 단가를 모르시죠. 네. 잘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2,000원에 판매되는 치약이 있는데 생산 원가 다 합쳐서 1,500원이라고 치고요. 네. 그럼 이제 이익은 500원이 남잖아요. 오, 괜찮네요. 수익률 25%. 네, 25%가 됩니다. 좋습니다. 로봇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회사가. 생산 원가가 1,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수익률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절약된 비용을 모두 이익으로 돌리고 싶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의 뒤에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있게 되죠. 당연히 생산 라인에서 많은 작업자들이 빠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로봇의 생산성이 검증되면 될수록 대부분의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사람 대신 기계에게 일을 맡기게 되고요. 치약은 누가 사 이러면 큰일 났네. 로봇들이 치약을 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기존의 노동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네. 그 결과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백만 명 이상의 생존을 위협받는 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비극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이 빈곤에 시달리다 보니 구매력을 상실하고 네. 이 구매력이 상실되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 시장 경제 자체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결국 거고요.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사회는 혁명 내지는 전쟁. 네. 죄송합니다. 또 전쟁을 얘기하네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자인 개념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네. 회사로 하여금 사실은 세금을 내게 해서 그렇죠. 이 치약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회사가 500원을 더 벌게 됐었잖아요. 네. 기존의 500원에서 더 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절반은 너희가 투자했으니까 절반은 회사가 더 벌고 즉 회사는 750원을 벌어가는 네. 것이고 나머지 250원은 로봇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분배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접근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네.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개념인데 네. 유럽은 통과를 됐고 한국과 미국은 아직 통과될 것 같지 않다. 두 곳의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인문학적 배경과 정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데 가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거부감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게다가 예전의 기본소득이랑 좀 개념이 다르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대량 해고가 일어난다는 가정이 있고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아니죠. 사람들을 해고함으로써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경제력을 누군가 박탈하는 것에 대한 초과 이윤 중의 일부를 그렇습니다. 배분하자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은 과거의 기본소득 개념이 다소 좌파적이었다면 네. 이거는 우파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로 이거야말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자는 기본수단인 거잖아요. 최후의 안전장치. 네, 사실 그래서 이 우파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뭐 좌파 우파 얘기할 때 우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시장 경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다 따라오는 건데 나머지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면은 오히려 시장 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은 이제 그쪽 사람들도 끌고 들어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우리가 먼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네.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 뭐 기술 융성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까지 다 폭넓게 제대로 다뤄야 우리가 정말 미래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스카이넷이 인류를 지배해서 인간을 다 죽이려고 터미네이터를 만들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잠깐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왜 인간형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살상 기계 장치들이 훨씬 많을 텐데. 스카이넷에도 어떤 이상과 열망이 있었나 보죠. 스카이넷도 사람을 담고 싶은. 그러니까 자신의 피조물이 네. 자신의 창조물을 없앤다라는 신화적 설정 같은 거. 더군다나 그 터미네이터 모델들을 보면 내골격이 있어요. 네. 아니 그 티탄 같은 걸로 만들었을 텐데 왜 내골격이 필요하지? 그냥 외골격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뭐 좀 해골같이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겠지만요.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그런 것만 눈에 보여서. 아유 재밌죠. 아무튼 스카이넷이 그런 주는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은 그냥 영화일 뿐이고 실제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직업 붕괴, 직장 붕괴 이런 것들일 테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야 될 거고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전자인 개념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저 먼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걸 논의하고 있다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이미 2017년에 통과되었다. 네, 통과된 지 6년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뭐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위기로 생각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제가 앞에 노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가 노예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네. 윤리적인 이유와 그런 딜레마들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그런 딜레마를 우리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죠.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가 네. 그런 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존재고요.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르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 소위 그 피라미드 그 계급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항상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수입을 가져가는 게 인간 사회 구조입니다. 언제나 예, 슬프다. 이 층들의 그 경계선이라든가 그 차이가 조금 덜 해졌을 그렇죠. 뿐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맨 밑바닥에 노예가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봉급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맨 위에는 뭐 자본가가 됐든 지금 뭐 귀족이나 왕족 이런 건 없으니까 성직자 이런 건 아니지만 대신 네. 다른 사람들이 그 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니, 다른 의미에서 자본의 귀족들이 있죠. 돈의 귀족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밑에 그 부의 피라미드 가장 아래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기회는 이 자리를 로봇으로 채우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로봇이 그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올리자. 한 칸 위로 올리고 그 맨 네. 밑에서 로봇을 넣으면 되는 거죠. 야, 그걸 위해서 이제 경제 사회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전쟁 혁명 얘기했는데 다른 의미에서 혁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옛날식의 혁명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이 사람들을 한 칸 위로 우리를 포함해 사실은 네. 이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한 칸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이 기본소득 제도라든가 이런 걸 잘 운용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은 일을 하지 않거나 조금만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네. 여하튼 다들 한 칸 위로 다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마음껏 부려먹어도 상관없는 기계 노예인 로봇이 들어오는 이 구조. 아, 그러니까요. 진짜 꿈만 같긴 한데 네. 우리가 그런 꿈은 꿔야죠. 당연히 그런 네. 꿈을 꿔야 되고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진다는 확실한 믿음 그런 꿈이 없으면 인간 세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꿈을 죽을 때까지 꿔야 되는 거고요. 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후손들까지 그런 꿈 속에 살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파토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얘기가 정말 인상 깊었지만 저는 어제 방송부터 오늘까지 정말 기억에 남는 건 기계노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챗 GPT든 구글 바드건 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 앞으로 나의 사회적 경제적 생명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쟤네가 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자꾸 노예라고 하니까 여러분 옛날식의 개념 그 휴먼 노예를 휴먼 슬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전혀 마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에게 기계 노예라는 말이 어감이 그런데 그들의 감정을 내가 고려하지 않아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그 기계, 네. 뭐 기계 버디, 기계 친구, 일꾼? 뭐라 그래야 되니 기계 일꾼, 네. 내 전용 일꾼이 생긴다고 하면은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먼 미래에 언젠가 정말 얘네들이 자의식이 진짜 생기고 람다처럼 뭐 그런 주장을 네. 해올지 모르나 다시 네. 한번 제대로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고 그건 미래 후손들아 너희들이 고민할 거라. 네, 다음 세대가 걱정하면 되고 우리는 네. 이 과실만 좀 따먹자. 그럼요. 임진왜란 전란을 겪고 있는 우리 세대가 왜 몇십 년 뒤에 일어날 병자호란을 걱정해야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외국만 동네성만 지키면 됩니다. 네, 저 북쪽까지는 지금 신경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동네성만 지키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 단계 고민은 여기까지만 고민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파트너님 저희 약 6시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네. 네, 이게 제 팟캐스트라고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쵸. 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오히려 거기서는 주인공이시니까 더 배분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뭐 진행자니까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네. 이 맥락의 얘기들은 네. 한 6, 7년 전부터 강연 다닐 때마다 해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사실은. 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길게 온갖 예를 다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는 이제 처음인 것 같고 사실은 뭐 제목도 없지만 제가 이 내용으로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AI 언제는 관련돼서 예상은 언제쯤 출간 예정입니까? 원고가 끝나는 게 아마 한 달쯤 더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가을에나 나오지 않나 싶지만 지금 챗GPT 이런 유행 때문에 기획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요. 네. 준비를 해왔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랑 뭐 더 심도 깊은 얘기까지 좀 다 실리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 파토님이 인공지능으로 책을 출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지금 처음 들은 얘기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 사전에 짜거나 저런 등본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작은 공약 하나 가시죠. 출간 기념으로 다시 한번 그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책 홍보 열심히 해드립니다. 라디오에서는 책 홍보 같은 거 되게 좀 막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공익성이 충분히 있고 책 홍보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콘텐츠와 맥이 너무 닿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도 한 뭐 시원하게 8회 정도, 한 달 정도. 자 이렇게 해서 파토님이 다시 한번 오실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파토님과 함께하는 2023년의 적당 덕후는 2023년 상반기에 시즌 1이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시즌 2가 시작될 거고요. 혹시 모르죠. 하반기에 시즌 3가 될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파토님과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파토님의 방송분이 한 회도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주 방송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 할 텐데 예, 저도 차마 그 정도까지는 양심이 없는 놈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난 6번의 녹음 동안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과학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